네, 광야의 토론자들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사 논쟁이 불붙고 있는데요. 상황은 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 같고요. 일단 김재섭 위원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네.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했다. 네, 어떤 측면에서 부적절했나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내부적으로 정진석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서 멸망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네. 세계 열강들의 권력 다툼에서 식민지가 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진단이 있을 수 있죠. 학계에서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정치 지도자의 입에서 조선이 예를 들면 침략의 빌미를 줬다 내지는 식민지의 명분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이들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사실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정말 초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침략의 빌미를 줬고 유엔에 가입하려고 했고 똑같은 논리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고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도 우리가 경제 수역에서 인구 비례로 하자라고 서해상에서 우리나라랑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국 내지는 제국들이 식민지를 뭔가 만드는 과정 이런 데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 한국전쟁에도 대비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한국전쟁도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남에서 끊임없이 38선 부근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고 유도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는 침략의 명분을 제공하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정치 지도자의 말로서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꼬리를 내리는 건 아니고 김 위원장님의 판단이 그런 거고요. 당연히 감싸 줄 게 아니기 때문에 감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을 하는 과정을 친일로서 매도하고 지금 국제사회의 정세랑은 전혀 맞지 않는 과거의 국내 정치용으로 민주당이 재미를 봤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시 꺼내와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적절한 내용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이제 그 맥락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은 제가 그 딱 맥락만 보자 그러면 이 논리는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임세현 전 부대변인. 네, 이렇게 김재섭 위원장님이 워낙 또 이렇게 합리적이셔서 또 말씀 잘 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지금의 집권 여당의 사실상 대표급이지 않습니까? 대표죠. 정진석 대표입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무게와 이런 것을 잊고 지금 너무 말을 함부로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런 얘기는 하기는 좀 싫지만 이게 보도를 보면 그 정진석 우리 비대위원장님 이렇게 조상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친일을 하셨고 심지어 무슨 상까지 받았다 그런 면장을 하셨는데 그 면장 중에서도 이제 가장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상 받았다는 것도 있더라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어떻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인식을 계속 뿌리부터 갖고 계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게 조선의 안에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고 결국은 우리가 못해서 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난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전형적인 그 가해자 논리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우리랑 이런 교역을 떠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여전히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저희가 축구도 다른 데는 몰라도 일본은 정말 목숨 걸고 이겨야 할 만큼. 근데 요새 많이 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슬퍼하고 계신데 그 축구마저 할 만큼 이제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혀 반성과 사과도 없었고 최근까지도 소부장 문제라던가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 독도도 여전히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그리고 동해도 계속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와 그 동해가 일본해고
그 다카시마 자기 뭐 말 있잖아. 거기라는 다케시마. 걸 다케시마라는 것을 그 외교 자리에서도 그렇게 막 홍보하고 할 만큼 여전히 일본은 그런 침략하려는 그리고 반성 없고 여전히 한반도를 그런 곳으로 침략의 약간 본인 영토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피해자로서의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피해자로서의. 근데 여전히 이런 말씀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못해서 못 나섰기 때문에 그런 일본의 당위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굉장히 여당 대표의 부적절하죠. 하여튼 두 분 다 부적절하다고 근데 하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넘어갈게요. 김 위원장님. 네. 아까 맥락.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그럼 맥락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이에 네. 대해서 한미일 3국의 군사 공조가 있는데 군사 공조가 위험하다 또는 아주 심각하다라고 진단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진단이 네.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나온 얘기죠. 네, 그렇죠. 그 이제- 맥락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입장은 어떠신가? 근데 저는 앞서 이제 임 대변님 말씀하신 네. 내용 중에 이게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확하게 그 딱 발화의 내용만 가지고 비판을 했었던 것이지, 뭐 이게 정진석 위원장의 어떤 무슨 조부. 조부 논란까지 갈 내용은 저는 이건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임 대변님 말씀에 그 일본과의 관계를 다분히 감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묵은 논쟁이고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늘 보수 정당이 콤플렉스처럼 안고 있는 게 바로 일본 문제인데 민주당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정을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국제 관계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렇게 돼야죠. 그건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당연히 민주당 정부에서도 늘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일본에 관해서만 민주당이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유독 그 보수 정당을 비판하는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아까 지금 막 공조라는 말씀을 쓰셨지만 우리 한미 동맹도 있고 미일 동맹도 있지만 한일 동맹은 없어요. 없죠. 네, 공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교류 정도 내지는 군사 협력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동맹은 없는 거고 막 무슨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한반도에 우길기를 넣고 막 이거는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공조의 필요성이 최근에 더 대두된 이유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세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냉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이미 가속화 정도가 아니라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냉전 시대로 접어든다 이런 관점이 접어들었다고 많죠. 네. 봐야죠. 그 원심력이 각각 이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그다음에 북중러의 이 3국이 각각의 강한 원심력으로 지금 서로를 뭉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만 해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초고금속 미사일을 쐈는데 그 북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돈으로만 만들어서 쐈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과 배후가 있다라고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정, 네. 네, 저는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초금속은 비대칭 전력입니다. 핵무기처럼. 이렇게 북중러가 단단하게 자신들의 원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내지는 미국 그다음에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말하자면은 일본은 감정적으로 해먹은 게 많으니까 안보 입서서도 협력하면 안 된다라는 태도는 사실은 우리 국가 안보를 놓고 정쟁으로 삼자라는 태도로 전 들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이라는 게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해묵은 논란이라 하면 이 모든 것이 좀 해결이 되고 뭔가 정리가 됐을 때 그걸 다시 끄집어내야 이제 해묵은 논란인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이제 물론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국민의 정서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저희도 뭐 민주당도 이게 무슨 감정적으로 이거 일본을 대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일본이죠. 우리 그 강제징용 문제에서 대법원 판례가 그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무시하고 일본에서는 그걸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복적으로 그 소부장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런 그 산업에 대해서 어쩌면 이른바 타격을 주려는 시도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여전히 이건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안보 협력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미 동맹은 가능하지만 한일은 여전히 동맹으로서의 이런 지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일과 협조하는 수준인 것이죠. 군사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제 협력은 협력대로 가되 지금은 한미일 군사 이제 훈련을 실제적으로 실기동을 이제 동해상에서 한 거가 이제 문제 촉발이 된 건데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약속했다, 이명박 때도 했다, 이게 전 정부에서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형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부 때 안 했냐라는 얘기로 항상 이제 물타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훈련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미일 같은 경우는요, 훈련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하와이 근처의 해역에서 했다던가, 그리고 이제 제주도 남쪽, 이런 부분에서 하려면 했었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이런 훈련에서도 주로 해상 구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네트워크상 정보 공유 가능한 것, 예를 들어 지소미아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지, 실제로 실기동으로, 약 독도에서 한 150km 떨어진 이런 해상에서 훈련을 했다는 거가 좀 놀라운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본은 그 전쟁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군대라고 안 부르고 이제 본인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냥 자구 수단으로밖에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군대로 인정받고 싶은 노력은 그동안 일본이 계속 있었고, 그거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일본과 우리보다는 솔직히 냉정하게 더 미국이 일본이랑 더 조금 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 사격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약 20년간 미국은 약간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기를 약간의 바라는 면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저는 외교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거는 문재인 정부라던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통틀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되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줄타기를 하면서 잘 그동안 이어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앞으로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이런 영토에 우길기가 꼽힐 거란 생각 당연히 안 합니다. 이건 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표현이 조금 더 과했던 부분은 있을지언정 이런 데는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게 계속 군대를 가지려고 평화 헌법까지 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군대를 인정받은 갖가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왜 날개를 달아주냐. 사실상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면서 약간 군대로서의 인정을 하는 영역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우리나라가 열어주느냐. 왜냐하면 또 우리는 또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 제기에 있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건 좀 이 표현이 오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한미일의 그 훈련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의견도 똑같고, 이런 부분이 사실 문지방 한 번 넘기가 어렵지, 한 번 넘고 나면 집을 마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려를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제가 이제 전 정부가 약속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문재인 정부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에 적극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애초에 드리지도 않았고요. 일본의 자위대 논란이 다시 한번 군대로서 승격시키고자 하는 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일본 입장에서 그렇죠. 네, 일본이 강조하겠죠. 일본을 향해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가지고 있던 집단적인 죄의식 자체가 점점 희미해지고, 이렇게 북한에서 무력 도발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심지어 좌파 매체라고 하는, 진보 매체라고 하는 데에서도 약간의 이런 어떤 방향선언, 자위대를 조금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한일이 군사 협력을 한다고 해서 자위대가 갑자기 군대로 승격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국제 상황 속에서, 그다음 일본의 국내 정치 속에서 강경 우파들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자위대와 관련된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한일 협력 훈련 한다고 해서 자위대가 갑자기 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정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임세은 부대변인 말씀은 유튜브 후토크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후토크 이어가겠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두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석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요새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 최근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그만둬야 된다,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한 정 위원장의 반응이 나왔네요.
가소롭다 그랬는데 이건 약간 같은 당에서는 조금 어색한 표현 같은데 무슨 속사정이 있습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그다음에 여당을 향해서 네. 아주 날선 비판을 하고 있고 본인도 여당이잖아요. 네. 뭐 그렇긴 하지만요. 네, 네, 여당 특히 이제 지도부를 향해서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와 관련돼서는 뭐 굳건하게 1등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바깥으로 계속 벗어나서 심지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TK에서조차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선호도,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진석 네. 비대위원장 쪽에서 또는 그렇죠. 윤핵관 쪽에서 견제하는 거다. 네, 좀 견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일이 대응을 하면 당 지도부가 유승민 전 의원을 키워주는 느낌이 들 겁니다.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다 덧붙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써 무시를 하고 싶은데 네. 그냥 기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무시하는 듯한 단어를 써서 가소롭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 위원장님도 이제 정치인이신데 네. 같은 상황에서 질문 받으면 뭐라고 답해? 가소롭다는 말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평소 배웠던 위원장님 같은 분은 저라면 그냥 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네네. 그냥 뭐 넘어갔을 텐데 그 문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굳이 이제 폄하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이 지금 굉장히 맵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비대위에 관해서도 아주 날선 비판, 특히 이제 유준석 대표의 징계를 강하게 내렸었던 윤리위에 대한 비판은 정말 거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욕설,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죠. 비판했었죠. 굉장히 많은 발언에 비판들을 대해서. 네. 해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냥 무시할 수는 없고 네. 이 어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싶지만 너무 강한 비판을 하게 되면 네네. 또 같이 체급을 올려버린 느낌이 들 테니까 최대한 그 뉘앙스를 잘 선택한 뉘앙스로서 가소롭다는 표현이 아마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제 의견이요? 아니 의견도 좋고 아까 네, 한일 네.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다가 유승민 의원 얘기가 갑자기 일로 휙 넘어가려니까.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요 가소롭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이 최근에 이제 너무 입이 거친 것 같아요. 지금 이 조선 일본군 침략 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당에 또 특히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였잖아요. 네. 그 직전에. 근데 당의 대선 후보였던 분한테까지 가소롭다고 하니 지금 그러니까 윤핵관이 지금 얼마나 지금 기고만장한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에 이어서 지금 좀 다시 연결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물론 우리가 북한의 지금 여러 가지 시험 발사나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안보에 대한 대처를 잘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어느 나라와도 다 협력을 해야죠. 일본뿐만 아니라요. 네. 같이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게 국제적인 정세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응했을 때는 한미 동맹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었어요. 이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국방력으로도 봐도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가 합쳐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물리적인 능력 이외에도 이제 정서적으로도 이제 한미만으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견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갑자기 일본이 껴버리면 이게 대치 상황이 한미 일가 북중러 이렇게 딱 양분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을 치는 네. 그런 분명히 된다는 예, 거죠. 전선. 네. 예를 들면 한미만 가능하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견제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약간 또 설득해서 북한에게 도발을 하지 못하게끔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데 일본이 끼는 바람에 이렇게 양쪽으로 딱 갈라지면서 거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우리랑 강력한 동맹이긴 하지만 일단 지리상으로 굉장히 멉니다. 우리랑. 네. 근데 지금 결국 이 분쟁에 있는 제일 가까운 나라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우리나라예요. 위치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는 위치상으로도 이게 잘 해결되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적절한 그 외교의 줄타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을 최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게 일단 일본이 껴버리면서 중간에 이렇게 돼버리면 약간의 이렇게 말하면 좀 오버할 수 있겠지만 약간 우리가 무슨 양쪽 북중러 한미일에 한미일하고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에 약간의 무슨 한반도가
정쟁에 있는 예, 중간에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쟁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김 의원, 요 질문 하나 네. 받으시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소위 스크럼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텐데 한국 입장에서 일본을 껴줘서 얻는 건 뭘까요? 이거 한미 동맹은요. 일본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기지를 통해서 한국에 개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일 공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북한이나 중국의 반격을 감수하면서라도 사실 기지를 내어주고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일본을 완전히 제외하고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본에 있는 기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미국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미 동맹만 가지고 그다음에 한일 동맹 이 공조가 없이 이 한미 동맹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으로 생각이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계가 없는 거죠. 사실은 군사적인 이등 합리성만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일본 영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고 실제로 일본 영토를 통과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 바로 각도를 틀어서 남쪽으로 내리면 대한민국으로 바로 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지금 위기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안일한 생각으로 순진한 생각으로 그리고 북중러의 연대가 간단해진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일이고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안보 우산이 어느 정도 이 빠지고 난 이후에 양자간 동맹 내지는 다자간 동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뭐 호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 개의 동맹 체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 가운데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의 다자간 동맹 체제에서 아까 임 대변인 말씀하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만 굉장히 안일한 태도로 안보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한미 동맹을 어떻게 해야 완성시킬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부분이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물론 일본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한미 동맹 하면서 일본을 배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뭐 완전 적인 것처럼 주적인 것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뭐 그동안의 역사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고려가 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뭐 첨예한 군사적인 정보 공유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정보가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과 물리적으로 가까웠던 거기 때문에 인적 정보가 풍부하게 많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한테 그런 정보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충분하게 이렇게 정보에 대한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조는 잘 되고 있다. 뭐 배제하고 이런 사안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한미일 이런 군사 협력 특히나 이게 실기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군사 훈련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하는 거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그 초계기 사건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해군이 동해상에서 이제 뭐 이른바 뭐 이렇게 순항 이렇게 하는 중에 초계 비행하는 중에 일본에서 이걸 네. 뭐 공격을 했어요. 그러놓고 나중에 이런 방구 없이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런 탓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 군사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당연히 한미 일의 여러 가지 협력은 가능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외교적으로 더 해결하려면 그야말로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 백방으로 더 뛰어다니셔야죠. 지금 일본한테 오히려 약간 미국에서 보이면 일본은 사실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가서 만나서 약간의 무슨 빚을 안겨줬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마무리로 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겠죠. 여야가 따로 없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 말이 아니라 누구나 사실 강조하는 말이겠죠.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전에서는 사실 되게 달라요. 여야의 입장이 딱 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 말 그대로 반일 선동으로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거를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히 국제 상황이 달라졌고, 그 아까 전에 뭐 일본 뭐 이런저런 얘기 초계기 이야기 하셨지만은 마찬가지로 2019년에는 러시아가 대한민국 독도 위에 침범을 한 적이 있어요. 비행기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한다 그러면
이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으로 이루어진 이 삼각 연대를 우리가 절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얘기가 자 영연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들 나라 사이에서 구원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구원이 많겠어요. 원하는 원망 원해. 지배국하고 그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연방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구원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국익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실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구원을 감내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실익 따질 정도가 아니라 신냉전이 가속화됐고 이미 실제로 북한의 무력 도발은 현실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줄을 의미에서 잘 써야 될 때다 이런 말씀. 대통령의 말씀이 지금 뭐 늘 했었던 말이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반일 성동으로 민주당이 재미 봤다는 얘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반일 성동으로 재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전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이런 당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북한으로 재미를 많이 보셨죠. 뭐 이런 총풍 사건도 있었고요. 저희도 재미 보긴 했죠. 네. 그걸로. 근데 일본으로 저희는 재미 봤던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 이런 건 있었죠. 그동안 이제 저는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몇몇의 의원들이 뭐 이런 친일 관련된 행동들을 많이 했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정서와 동떨어진다라는 이런 비판을 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적절한 비판을 한 거라고 생각 들고요. 당연히 우리 안보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도 언제든지 협력을 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집권 여당과 또 파트너인 그 야당이 함께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또 여러 사건이 이제 겹쳐져서 또 이렇게 갈등이 난 것 같은데 그 며칠 전에 있었던 현무미사일 그 이른바 그 미사일이 좀 너무 운이 좋게 다행히 그 군의 낙탄 사고가 너무 운이 좋게 이제 골프장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골프장은 떨어졌지만 이게 삐끗했다가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만약에 기지에 떨어졌다 하면은 기지에 뭐 많은 뭐 수류탄이나 여러 가지 뭐 불에 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큰 사고가 날 뻔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가에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인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700m라고 하니까 전 너무 끔찍한데 저는 세 번째 이 시나리오가 더 어떻게 보면 끔찍할 수도 있는 게 이게 잠깐 삐끗했다가 북한으로 만약에 내려갔다. 그럼 이거 그야말로 선전포고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제 북한과 완전히 대척점을 지고 선제 타격 얘기를 하고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물론 북한도 그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항하긴 했죠. 뭐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긴장이 팽팽한 상황인데 상상만으로 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다행히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을 떨어진 건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다면 너무 끔찍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우려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그 이후에도 해소가 되지 않고 뭔가 은폐하고 그 이후에 뭐 했던 행동들이 11시라서 밤이 늦어서 뭔가 얘기가 안 됐고 그러니까 옆에 주변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7시 아침이 돼서야 그게 뭐 다 자다 일어나서 그걸 보고가 됐다 이런 사안들이 안보를 강하게 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맞냐라는 의구심에서 이제 한미일 훈련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좀 잘 헤쳐나가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협력하고 우리나라가 적절하게 북한에도 잘 대처하고 외교적으로도 줄타리기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라는 그러한 충정에서 또 이런 비판도 하는 거라고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요새 또 현안이 있어서 한마디씩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 토요일에 집회가 있었나 본데 거기에 김용민 의원이 참석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김 위원장님부터 하실까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를 김용민 의원이 잘 모르시나 봅니다. 도와주는 거군요. 네, 저는 뭐 계속 그렇게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근데 아까 가스롭다였나요? 네. 그 발언하고 달리 정치적 코멘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몸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도와주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시라. 네.
저는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건 시민들이 당연히 하는 권리라고 또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당 차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죠. 또 저희가 또 제1당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아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물론 지금 뭐 탄핵인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뭐 당에서 당 차원에서 얘기한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김용민 의원이 뭐 당에서 우르르 누구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시민의 한삼으로 나왔다가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죠. 아무리 의원이더라도요. 근데 물론 의원이셨고 최고위원이셨으니까 뭐 해야 되지만 그래도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집회에 어느 국민의 자유이니까 나와서 할 수 있고 뭐 가서 발언 시켰으니까 아마 하셨을 것 같거든요. 뭐 이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훌쩍 가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